안녕하세요. 사교육 교재에서 도입 배경 및 이론에 대한 발표를 맡은 행정학과 1학번 이창규라고 합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사교육 교재의 개념, 공교육 정상화법의 개념, 사교육 교재의 영역, 사교육 교재의 도입 배경, 사교육 교재의 이론적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표는 목차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교육 규제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사교육의 개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교육이란 공교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기관의 밖에서 사적인 수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교육의 예시로는 학원, 개인과외, 그룹과외, 방문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 강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교육은 왼쪽에 적힌 바와 같이 여러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특징 중 하나인 높은 교육열과 경쟁의식으로 인해 사교육과 이를 통한 선행학습이 만연해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학교는 사교육 열풍에 발이라도 맞추듯이 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선행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기 시작했고, 이는 소득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교육 불평등과 교육 양극화를 초래했습니다.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에 금이 가자 공정한 경쟁 또한 저해된 것이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바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해선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공교육 정상화법의 개념입니다. 상단에 있는 법조문은 공교육 정상화법에 명시된 목적입니다. 이는 사교육 규제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규제 목적은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교육 관련 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육 관련 기관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말하고, 선행교육이란 교육 관련 기관이 국가, 시도, 학교의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의미하며,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 시도, 학교의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뜻합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발표자가 자세히 다룰 예정인데요. 주요 골자를 간단히 정리하면 하단에 나온 것과 같습니다. 바로 공교육의 선행교육을 구조적으로 예방함으로써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공교육을 규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교육 규제의 연역입니다. 사교육 열풍은 1960년대부터 선풍적이었고, 이에 정부는 사교육 경감을 위해 1968년, 1975년에 각각 중학교 무시험 제도와 고등학교 무시험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1980년에는 730 교육개혁 조치를 통해 학생의 과외를 전면 금지하기까지 했는데요. 이것이 가장 단적이고 강력한 사교육 규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선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노무현 정부에선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이명박 정부에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분석 및 대책을, 박근혜 정부에선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공교육 정상화법의 입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 국적 없는 세상의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운동으로 촉발되었기에 외부 주도형 성격의 정책으로 시작됐고, 이어 18대 대선 공약으로 선행교육 규제가 채택되면서 공중의제가 됐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의제가 됐으며, 마침내 2014년 3월 11일에 제정됐고 9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다음은 사교육 규제의 도입 배경입니다. 한국의 사교육 규제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성격을 가지는데요. 이는 사교육과 선행학습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등 사교육이 초래하는 역기능의 심각성이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많은 공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교육 정상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전의 상황을 201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의 통계 자료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교육비 총액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 6천억 원이었으며 왼쪽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대체로 약 20조 원을 유지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교육 열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23만 9천 원이었고 2009년부터 약 24만 원을 꾸준히 지출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마저도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하면 34만 7천 원으로 급등합니다. 셋째는 사교육 참여율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68.8%였고 2007년 이후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교육비 총액에서도 1위를 차지한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80%를 능가하는 것을 통해 사교육의 심각성이 여전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넷째는 가구 소득 수준별 사교육비 및 참여율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 700만 원 이상의 가구는 사교육비로 41만 5천 원을 지출하는 반면에 1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6만 8천 원만 지출했습니다. 두 가구의 사교육비는 6배 이상 차이가 나고 참여율은 2.5배 이상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를 통해 가구의 월 평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다는 것과 사교육으로 인해 교육 불평등과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사교육 수강 목적별 분포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일반 교과 및 논술 관련 사교육 수강 목적은 학교 수업 보충, 선행학습, 진학준비, 불안심리 순으로 비중이 컸으며 이 중 선행학습은 41.2%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선행학습 예방을 통해 사교육을 경감시킬 필요성과 가능성을 설명해줍니다. 다음은 사교육 규제의 이론적 분석입니다. 사교육 규제는 사회적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 규제가 시장 실패 유형 중 정부의 비대칭성, 외부성을 교정함으로써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사교육이 초래한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으로 학생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해 교육의 기회균등이 저해된 것이고, 외부성이란 공교육의 선행교육으로 인해 사교육의 선행학습이 심화되면서 교육격차가 심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사교육 규제의 집행기관은 교육부, 교육청, 각급 학교 등입니다. 다음은 사교육 규제의 이론적 특징입니다. 사교육 규제는 법률을 통해 규정을 설정하고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명령지시적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어길 시엔 교원 징계, 재정지원 중단, 벌점 및 과태료 부과, 교습 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행사한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점에서 사교육 규제가 사전적 금지, 원인금지주의를 견지하는 구조적 접근 방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을 통해 교육 관련 기관을 일괄적으로 규제한다는 점에서 대칭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윌슨의 정치 이론에 따르면 사교육 규제는 다수의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제의 편익이 전국의 모든 학생에게 분산되고 규제 대상이 대체로 학교 등 공공기관이기에 규제 비용은 조세로 충당돼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특징과 법률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으로 인해 사교육 규제는 집행이 용이합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사교육 규제의 현황과 이슈에 대해 발표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